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갑수입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은 저를 보고 50대로 착각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가다 일을 해왔기에 몸은 단단하고 힘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해서인지 얼굴도 젊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움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죠. 16살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연히 만난 한목수 아저씨 덕분에 목공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전해 주셨죠. 갑수야, 너 인생은 너가 만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30즈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수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혁이가 태어나고 3년 후 우리 부부는 둘째 딸 혁희를 얻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수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등 떠밀어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죠. 반면 혁희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수혁이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실망감을 숨기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장점을 찾으려 애썼죠. 수혁이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부부도 나이 들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가다 일이 고되긴 하지만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꺼내 입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면 아직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큰 불행 없이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두 자녀를 키워냈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 집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수혁이 때문입니다. 제 아들 얘기를 하려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아들 수혁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지 않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하더군요. 수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수혁이가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습 장애라니요.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혁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혁이에겐 경계선 지능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능이 정상과 지적 장애의 경계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고집으로 아이를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수혁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공부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수혁이가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죠. 수혁이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제가 목공일 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모양이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수혁이를 특성화고로 전학시켰습니다. 거기서 수혁이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수혁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 부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더군요. 수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결국 아는 분의 소개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수혁이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다른 또래들은 대학을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수혁이가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수혁이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아들의 결혼 소식은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혁이의 형편으로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게다가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혁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요. 제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모으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수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수혁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너가 결혼할 수 있게 집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그 여자와 잘 지내봐. 수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수혁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 그날 이후로 저는 수혁이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일거리가 있으면 나갔습니다. 아내도 저를 돕겠다며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매매는 엄두도 낼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혁이와 함께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수혁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깨끗하고 넓은 집은 너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한 집은 또 너무 좁거나 낡았거든요. 한 달 넘게 발품을 팔아 드디어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수혁이 직장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죠. 전세금이 2억이 넘었지만 저희 부부가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수혁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제가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수혁이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말해. 그렇게 수혁이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수혁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집들이를 했죠. 처음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의 수혁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수혁이 오빠랑 잘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인사를 들으며 저는 이제 우리 아들도 제 몫을 하며 살아가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큰 잔치를 벌이긴 어려웠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따뜻한 축하를 나누었죠. 수혁이와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결혼 초기에는 수혁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게 느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수혁이의 월급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고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곧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이었죠. 아버지, 제가 좀 힘듭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한데. 수혁이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며느리한테 일하자고 얘기해봤니? 네, 몇 번 말해봤는데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집안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수혁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수혁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얘야, 너희 살림이 좀 어떠니? 수혁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네,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너가 일자리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둘 다 일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벌써부터 그런 핑계를 대다니요. 하지만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는 않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혁이 부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죠. 수혁이는 야근을 자주 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수혁이 부부의 결혼 3주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리고 그 즈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혁이 부부의 결혼 3주년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그곳이 수혁이가 사는 동네와 가까웠죠. 일거리가 생겼다는 것도 반가웠지만 아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은 뒤 수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혁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수혁아,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 너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일하게 됐어. 혹시 너네 집에서 며칠 지내도 될까?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수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와이프와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저 제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수혁이의 목소리는 어쩐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좀 좁아서요. 아버지께서 오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공사장 한 구석에 숨어 한동안 울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동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내내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혁이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수혁이네 집을 방문했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근처에서 일하게 됐는데 혹시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돌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집이 좁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오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하루 이틀 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오시면 집안에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저희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요. 제가 냄새에 조금 약해서요. 땀 냄새 역겨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제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단 말입니까? 제가 흘린 땀으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제 냄새가 난다고 오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울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며느리 말 진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내내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아내와 의논 끝에 딸 혁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혁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혁희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혁희야, 미안하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수혁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혁이네 집에 방문했던 일,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말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참느라 애썼지만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그것도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요? 혁희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역겹다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셔서 번 돈으로 사준 집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혁희의 반응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혁희야,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단다. 하지만 수혁이를 너무 탓하고 싶진 않아. 아마도 며느리 때문에. 아버지,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오빠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게 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다니
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혁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그 집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오빠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행동을 용인한다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혁희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혁희야.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데 집을 빼면 그 애들은 어디로 가겠니? 아버지,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제 오빠도 어른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시며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혁희의 단호한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오빠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아버지께 사과해야 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시아버지께 할 수 있죠? 혁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딸의 말대로 이번만큼은 단호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혁희야. 아버지가 잘 생각해 볼게. 너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오빠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야 해요. 부동산에 집 내놓고 전세금 회수하세요. 혁희의 결연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혁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아이의 어릴 적 모습, 그리고 최근의 실망스러운 일들까지.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수혁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 못 이룬 채로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조용히 아침을 먹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구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세 들어간 집이 있는데 그걸 빼려고요. 저기 슈퍼 뒷집이요. 중개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기억났다. 수혁 씨네 집. 저번에 2년 지나고 연장하셨는데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나가시려고요? 저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집을 빼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수혁 씨네는 어떡하실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수혁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전세 들어올 사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수혁이에게 한 달의 여유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달이면 되나요? 네, 걱정 마세요. 이 동네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니까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동산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수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수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수혁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가능한 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혁아, 내가 너희 집 빼기로 했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거라. 전화기 너머로 수혁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버지는 이제 너희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다. 수혁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혁이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그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혁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울며 빌었죠. 아버지, 제발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수혁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수혁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수혁이의 초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아버지, 수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수혁아, 이건 너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수혁이는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국 수혁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전세금을 뺀 후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하러 다닐 때 머물 곳으로 쓰기로 한 거죠. 비록 좁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혁이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수혁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노가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았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문객에 아내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오늘 약속 있다고 하셨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내가 나가볼게.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수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치 못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수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수혁이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부부의 상처. 수혁아, 들어오거라. 차라도 한잔하며 얘기하자.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는 수혁이를 보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혁아, 차 한 잔 끓여줄게. 거실에 앉아 있으렴. 아내가 수혁이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는 동안 거실에 앉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혁이의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혁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난 후 그들 부부는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마저도 월세를 내기가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수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새 출발을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죠. 며느리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고 수혁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은 날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아내는 계속 불평했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수혁이의 말에 저와 아내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퉜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관계가 점점 나빠졌죠. 저는 아내에게 일자리를 구하라고 했고 아내는 제가 능력이 없다며 비난했어요. 매일 밤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수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저와 살기 힘들다면서.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수혁이의 말에 저와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가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혁아,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미움만 커져가는 걸 느꼈거든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다, 수혁아. 너가 결정한 거라면 아버지도 존중하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수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될까요? 당분간만이라도요.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일들이 떠올라 망설여졌죠. 과연 이전처럼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들은 정말로 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걱정과 동시에 수혁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살아라. 하지만 이번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알겠지? 수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그렇게 수혁이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식사 시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눈빛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수혁이는 자신의 방에 거의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올 때만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내는 수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으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여보, 수혁이가 괜찮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것뿐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수혁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곤 했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혁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퇴근 후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혁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수혁아,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무 냉정하게 굴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단다. 너가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랐던 거야.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우리 부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혁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가 왔고 월급도 올랐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주말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좌를 들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나태하고 의존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찬 젊은이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수혁이는 다시 독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발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효도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수혁이의 말에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 자립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 수혁아.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도 응원하마.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수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누었고 그 순간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수혁이가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을 오르며 수혁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죠.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수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 부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법이죠. 이제 수혁이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승진 소식도 들려왔죠.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왔죠. 수혁이가 새 인연을 소개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그 사람은 수혁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마음씨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혁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혁이가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올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에 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혁이의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까지. 하지만 그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이제 저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할 때마다 제가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제 곁에는 평생을 함께 해준 아내가 있고 이제는 든든한 아들도 있으니까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제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젊은 동료들이 제게 은퇴 계획을 묻곤 합니다.
아저씨, 언제쯤 일 그만두실 거예요?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일하는 게 좋거든. 사실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일은 제 삶의 일부이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젊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